임철아입니다. 북미회담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휴대폰 SD 저장 카드 휴지통 비우기를 안 해가지고 메모리에 꽉 차가지고 동영상이 중단됐습니다.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묵인하면서 묵시적으로, 명시적인 아닌 묵시적으로 좀 북한을 덮어주고 있고, 미국은 명시적으로는 북핵 제거를 외치면서 또 회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담이죠.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미중 관계, 미중 러시아 관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과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군사훈련이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훈련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견제하는 훈련은 주로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러시아를 견제할 때는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더 추가되고, 또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헌법 체계가 다른 나라들이기 때문에 중국과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보면은 인민민주주의, 사람의 어떤 위원회, 법위에 군림하는 어떤 일당 독재 위원회와 아니면 모든 세력이 법 아래, 법 밑에 정당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모든 나라라든가 다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 분립, 이 나라와 그 어떤 그 대립이 지금 약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에는 임기제, 그 어떤 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은 기간을 정해서 하다가 물러나는 거, 이것도 권력 분립입니다. 종신제라든가 영구집권, 이것은 권력 분립이 아니죠. 이건 왕조 시대의 어떤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명목상 국가원수들이 있는 나라가 일본과 영국이 대표적이죠. 일본의 천황과 영국의 국왕이 있지만 그분들은 명목상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뿐이고 경제, 정치적 실권은 없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죠. 이 차이점을 국민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 하면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시민의 권리를 위하고 시민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제도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면서도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에 미국 요군이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채팅을 걸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유민주주의나 헌법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굉장히 좀 얘기하다가 호감도가 떨어져가지고 메일을 보내겠다 하면서 끊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이러한 관념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은 그런 관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보면 국경에서 보면은 적성국가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나라와 인접할 때 대부분 자유민주 국가나 아니면 남미국가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못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넘어오려는 이민을 막는, 이 정도 막는 것이 인권 탄압이니,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걱정과 우리나라의 걱정은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그 대립이죠. 그런 대립 속에서 경제 대립과 이런 관계에서 북한이 껴있고, 북한에 보면은 그런 입장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중국과 미국이 어떤 경제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협력 관계였고, 북중 관계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북한의 핵 개발과 어떤 주체 노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미국과의 대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이제 경제 중심의 어떤 그런 체제로의 변화를 약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핵책상 카드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시기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베트남의 그 의미와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들, 그다음에 중국과 어떤 자유민주주의과 간의 어떤 관계들이 지금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의 어떤 그 자유민주국가의 경제적 이득, 자본, 어떤 서방 자본들, 자유국가의 자본들이 이해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갈등 관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나라에 인도로 투자할 것인가, 인도로 될 것인가 하는데 보면 인도로 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며, 결국에는 투자를 할 때 위험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작은 나라들,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또 북한도 될 수 있겠죠. 기타 여러 뭐 주로 해안국가 쪽으로 많이 하는데 또 그 무역로가 개발되면 육상국가들도 가능하고,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잘 살았을 때도 그 큰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자본주의의 자유주의의 문제와 뭐 이런 문제 해결도 쉽고, 그다음에 경제에서 이렇게 크게 태클을 거는 그런 일들을 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제 인도보다는 어떤 적당한 규모의 좀 그런 작은 나라를 택해서 분산시키는 경제 이익을 분산시켜야만이 중국처럼 갑자기 뭐 통합해서 어떤 그 자기들의 뭐 굴기 힘을 과시 세계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한 좀 추세에 비춰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견제할 세력들이 중국과 러시아, 힘이 있지만 그 제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아니고 약간 독재, 인간의 인치주의의 성향이 강한 그런 나라들과의 대립인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소련이 원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소련이 먼저 해산 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이 이제 중국, 그렇게 돼야만이 세계가 좀 평안해지는 쪽으로 가게 될 때, 지금 그것을 했을 때 중국은 어차피 지금 점점 경제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가속화시키고 중국의 길을 꺾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카드가 북한 카드라고 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어떤 이런 국제 정세에 협조하고 자유민주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그런 결론은 친미국가로 갈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그 하다 보면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자유가 필요하고, 체제라든가 이런 게 약간 전환도 필요하고, 또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되다 보면은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중국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기는 힘들고, 쉽게 말해서 뭐 옛날에 중국에서 홍콩이 번영했고 마카오라든가 이런 데이 번영하듯이,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지금 미 북미 협상만 잘 해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동북아에서 지금 가장 발전도 경제 성장이 가장 높을 수도 있으며, 가장 쉽게 말해서 경제 강성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20, 30년 후에는 지금은 남한처럼 사는 거지만은 남한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의 특성을 알겠지만은, 이게 어떤 지금 사람들은 세계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원초적인 이런 것보다는 어떤 편견과 자기들만의 지식 속에 빠져 있지만은,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뭐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국주의를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교황권의 압제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신규 국가들이 났을 때, 어떤 신규 국가의 보면은 압박에서 스페인이 살아남는 방법은 그 해상 항로 개척을 해가지고 어떤 부를 쌓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이슬람과 신교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이 제일 처음으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외 어떤 무역 항로 자원, 뭐 금을 찾아서 이렇게 항로를 개척하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신교 국가들이 영국과 스페인의 어떤 그 대전 이후에 영국이 또 해상 무역을 또 장악하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신규 국가인데, 이들이 또 스페인을 따라서 또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뭐 원래 인도를 가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인도나 중국 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국가들이 결국에는 무역 항로의 거점들 시장이
이 식민지 비슷하게 되고 이게 제국주의가 됐었는데 그건 그 나라들이 처음부터 제국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도 유럽에서 패권 전쟁, 어떻게 보면 교황권의 압제로부터 이 경제력과 무력을 쌓아가지고 그들도 보면 어떤 피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어떤 창의적인 그런 어떤 그 무역로를 개척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제국주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계속 제국주의를 한 게 아니죠. 나중에는 그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외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의 힘들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2차 대전, 1,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2차 대전에 어떤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들 보면은 2차 대전 같은 경우도 신교국가 간의 전쟁이 됐습니다. 이게 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황권에 있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런 나라들보다는 종교 개혁의 새로운 신교 국가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독일 루터의 종교 개혁, 프랑스의 칼뱅, 스위스 프랑스의 칼뱅, 영국의 성공의 국교회 이런 신교 국가들 간의 어떤 쟁패 전쟁이 2차 대전입니다. 물론 히틀러는 애수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로마 카톨릭 신자였었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보면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영국의 성공의 국교회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청교도들과 기타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각종 어떤 신교의 신자들이 그걸 건너가서 개척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참전은 2차 대전이었고 이 정말 엄청난 화력과 인명살상, 특히 독소전쟁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약 200km? 2000km의 전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처음부터 제국주의입니다. 그들도 앞제서 때 해방을 위해서 또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이렇게 또 주변 국가와 전투, 투쟁, 그 다음에 또 이 국교 세력과의 전쟁, 종교 전쟁, 수백 년의 종교 전쟁을 이렇게 거치면서 자기들의 생존 방법으로 이렇게 제국주의가 됐던 것이지 처음부터 제국주의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잘못된 점,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중요한 건 스스로 수정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교국가가 형성되면서 강성해지면서 세상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심리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 정의, 국제평화 뭐 이런 것을 인용을 하는 법을 만들고 실행 방법으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다음에 권력분립 이러한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선거제도 그러면은 주권자인 국민, 주권자 국민이다. 그래서 권력자를 뽑겠다. 대신 그들은 임기제다. 오래 놔둘 수 없다. 왜냐하면 오래 놔두면 그들은 부패하게 되고 특권층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르게 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기간에 처벌할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임기제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힘듭니다. 그들이 어떤 검찰, 경찰, 수사권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조하시고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편견 없이 정확하게 그런 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체제의 어떤 이 체제 간의 갈등이 지금 결국에는 미중 갈등, 북미 갈등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선택해야 하는 지금 최상의 카드는 친미국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경제 교류,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자유 경쟁 체제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김정은은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 될까?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카드는 김정은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일본과 중국처럼 이원정부제, 국가 원수의 명목상의 국왕과 아니면 수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수상에게,
그 다음에 나머지 예,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 자유의 어떤 모순을 위한 수정, 자유의 제한이 또 나오죠. 이게 복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 그 다음에 또 공익, 공공성, 어떤 경제 집단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공익인데 어떤 그런 공익적 요소들,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국왕 그렇게 하면 국왕이라면은 어차피 그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어차피 국왕이라는 명목상 국왕도 세습 체제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이나 영국의 이런 명목상의 군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복지국가가 이 상당히 과제이고 그거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그 약자 보호라든가 어떤 공익성 측면, 국익성 측면에서는 국가 원수 국왕이 좀 더 많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수정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첫째, 국왕에 소속된 기관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 그러면은 지금 체제에서 아예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 능력에 따라서 대학원까지 교육의 모든 부분은 국가가 비용을 다 대주고 국민들은 배울 때는 무상교육으로서 재워주고 먹는 것까지 아예 책까지 다 똑같이 사줘버리는 기본적인 책을 다 사줘버리고 이렇게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교육의 어떤 균등성을 부강해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유치원 때부터 완전히 사람 한 사람을 사회인으로 양성시키고 자유 시장 경제 체제 그 경제 안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충분히 양성해주고 개성에 맞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은혜와 시혜는 크게 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재판의 공정, 이 재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공정해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사회적 어떤 이해 집단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아예 사법권 자체를 국왕에 소속하여 두고 검찰과 경찰권은 자유경제 체제, 수상 쪽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자유경제 체제나 아니면 국왕 체제의 어떤 행정 체제의 어떤 권력형 비리들을 수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의 어떤 서민들,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납치를 받았을 경우에 이거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처럼 국왕에게 고발하면 국왕이 어떤 권력자들의 그런 남용을 수사해서 대개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고 구제해주는 그러한 역할들 이걸 해주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토지 토지 뭐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공개념 토지 공개념을 시도하려고 해도 사유재산 때문에 이게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북한이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할 때 과연 토지를 전부 사유에서 나눠줄 것인가? 그럼 나눠줄 때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오히려 보면은 분배하다 보면은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어쩌면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현재처럼 토지를 조선시대 왕토 사상처럼 국왕이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선시대처럼 임대를 해주는 임대. 그러면은 임대를 해줄 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하는 교육, 평생 무상 교육,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기타 그 국왕 소속의 국가기관을 운영할 수 있죠. 물론 자유경제체제의 부분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투여가 되겠지만 이런 공익사업을 할 때는 오히려 토지 공개념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지했을 때 훨씬 더 그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강하게 그런 걸 추진하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 방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했을 때 토지도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국민의 주거 부분 또 그렇습니다. 주거 부분도 보면은 아예 차라리 그 주거까지 기본적인 주거 형태는 국가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토지만 제공할 수도 있고 임대로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그 만들기에 따라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이 수상에 속하는 자유경쟁 체제에는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그러면 장애 복지 차원에서 국왕 소속의 여러 교육부라든가 행정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분야의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데는 대부분의 어떤 장애인들을 또 고용해주고 그들도 굉장히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정말 좀 행복 지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러한 보면 항상 경제적인 이런 경쟁은 자유경쟁 체제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보면 은혜적이고 사람들에게 구제적인 이런 부분들은 국왕이 가지고 있고 또 군사 같은 경우도 때로는 이제 뭐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서 군령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국군의 최후 통수권자는 국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많이 살릴 수 있으려 본다. 그리고 뭐 특수부대 양성이라든가 여러 정치적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를 위해서 투신할 어떤 그런 특수부대를 국왕 소속에서 집중 양성하고 그다음에 또 뭐 군복무도 보면은 아까 말하는 대로 뭐 교육 분야라든가 여러 어떤 국왕 소속의 어떤 복지 정책 분야의 대체 복무 이런 걸 시도하고 타가소라든가 뭐 유치원 마음 편하게 이들을 다 키워주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전념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서 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국가의 결정이 정확히 잘 되어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친미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친미국가지만 또 결국에는 이런 나라들은 법 체제에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법치주의가 완성되고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러면 군사동맹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지금 여러 뭐 밀고 당기고 불신, 상호 신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결론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걸 좀 더 확실한 어떤 상호 어떤 그 확실한 도장을 찍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이제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천천히 얘기하고 일단은 이제 북핵 미사일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걸 미국을 향하고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방향을 북경이나 모스크바로 돌렸을 경우에를 생각해 보면은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중들에게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중들에게 주는 공포감, 경제적인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폭격기 핵미사일은 더 이상 소련과 중국의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북한의 미사일과 핵은 엄청난 위협이 되고 가시적으로 많은 물리적인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적응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과 북한은 경제적 번영과 동남아, 동북아의 최강의 경제국가로 성장하게 되고 또 핵과 미사일이 러시아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을 경우에 서로 윙윙하고 동북아의 어떤 신전선을 형성하면서 결국에는 중국도 약해지고 북한이 강해지면서 군사력과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 동북아의 어떤 새로운 번영과 평화의 싹이 떠오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거는 중국도 소련처럼 완전 분열보다는 그래도 남아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선에서 이 강력하고 확고한 전선이 형성됐을 때 그곳에서 경제의 번영의 기반이 됩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항상 집중되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 그 경우에 그 안정된 어떤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때 정치인들이 어떤 노선을 분명히 알고, 이런 어떤 그 자국 내의 정치 분열이라든가 저기 중동 지역처럼 정부가 이렇게 확고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테러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좋지 않고, 강력한 국가 군대의 안정적인 그런 통일성 위에서 이 국제 경제와 국가 간의 어떤 대립의 전선을 분명하게 형성해 줘야만이 시민들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뭐 북미 회담이 될 수도 잡힌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지만은 이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중간에 제가 이렇게 회담을 한다면 너무 과격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안전, 살벌하게.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핵을 이대로 동결 유지하고, 미사일도 그대로 실험 안 하고 이대로 동결하고, 그 기술 그대로 가지고 미국과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뭐 평화유지군처럼, 아니면 뭐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미군의 군대를 북한에 주둔시킨다거나, 그래서 주한미군과 주북미군을 연결고리로 남북한의 평화를 체제를 확고히 하고, 북중 미북 간에는 그걸 고리로 확고한 신뢰와 그런 것들 동맹을 유지하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도 견제하고 이랬을 때 어떤 중국의 제조라든가 무역의 일부만 북한에 줘도 북한은 부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윈윈하는 방법도 상당히 실현 가능성은 아직은 낮지만 한번 시도해볼 만한 그런 어떤 보종으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신규 국가들은 막연히 말로 평화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시대에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였고, 또 그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화도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전쟁을 꼭 해야 되는 전쟁은 하는 그런 나라들이라서, 쉽게 말해서 좀 나라가 주체성 있고 야문 나라들을 좀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베트남의 어떤 부패와 이런 그 미국 의존적인 이런 나라보다는 북베트남의 전투적이고 주체적이면서 야무지게 단합해서 공격하는 이런 점들, 그래서 철수를 하고, 또 나중에 철수 후에 이들과 또 수교도 하고 이러면 이런 것이고, 또 일본이 보면은 그 전부터 전해드리겠지만은 무사국가, 지방분권국가 성주들이 보면은 전쟁이 정당성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정입니다. 정의. 명분은 없고 실력주의였죠.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에서 좀 이런 신규 국가들은 약간 더 호적인 것 같습니다. 인도나 이런 나라들보다는 일본처럼 야무지고 결단을 내리면서, 또 이 수없이 전쟁을 하면서 징징거리지 않고 승패를 받아들이고, 또 복수를 하려면 또 뒤로 나중에 세력을 모으더라도 일단 인정하고, 이런 점들 그런 나라들을 상당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뭐 카미카제, 이건 뭐 자기들은 나름대로 뭐 그 최후의 방법이었고 뭐 그런 거였겠죠.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베트남이
치열한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또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런 보통 보면은 좀 야무진 나라들하고 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뭐 우리가 뭐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거 아니고 중립적 입장에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에는 중립적입니다. 전쟁을 해야 적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 나라에 있는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특징이 뭐냐?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이 조선과의 전쟁에서 패했지만 일본을 보십시오. 적의 장수도 존경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적은 적이고 또 적이 보면 협상을 맺으면 자기 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협상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이런 것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의 지금 노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일본 해군의 창시자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이고 일본군은 일본은 이순신을 여러 뭐안 좋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지금도 한지 모르겠으면 일본 해군들은 항상 이순신 선왕을 참배를 한다. 이게.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 적이다. 싸웠다 해서 항상 징징거리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강대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노력의 결과. 심리적인 이유, 정신적인 이유, 육체적인 이유, 이런 여러 종합적인 그런 결과들입니다. 강자와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라는 이런 관념들은 이런 영주국가나 성주국가 전쟁이 상시화되고 정당화된 나라에서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종 황제 일제의 식민지 되기 전에 고종 황제도 무엇을 졌습니까? 약한 나라들은 약하기 때문에 선을 외친 거지 그들이 강했으면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고종 황제도 보십시오. 나라를 만들 때 좀 힘을 키우자 해서 대한 제국을 만들었어요. 제국이 뭡니까? 제국주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한 나라들도 힘이 좋았을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지는 어차피 인간의 성향상 권력의 성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걸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또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면서 정치적 자유도 인정하고 국제 평화도 하고 이런 사람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이런 어떤 사상의 발전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현상들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비슷한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